이곳 사연을 듣고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듣고 있어요. 사연을 보내신 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내 젊은 시절 일 같아 공감되는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면 제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에게도 한많은 이야기, 고생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희망차고 기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저의 인생을 이야기하려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 이야기는 저에게 더없이 큰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제는 다 잊고 살았다 싶었는데 또 옛날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사연을 보내려면 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이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기억이 없을 어린 나이부터 엄마와 단둘이 생활했던 저는 늘 아버지의 존재가 궁금하곤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왜 아버지가 안 계시는지 궁금함에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찾기도 했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는 바람에 저는 엄마에게 더 이상 묻기를 포기하며 그냥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는 생활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랐던 저는 이 세상에 엄마와 제가 단 둘뿐이라 생각했죠. 아버지가 있는 다른 집과 달랐던 저희 집은 엄마가 저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집안의 가장이었고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셨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은 늘 어려웠고 엄마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죠. 너무 어려서 엄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탓에 엄마에게 늘 죄송했던 저는 언젠간 제가 엄마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제대로 자라서 엄마에게 잘난 딸이 되기도 전에 나쁜 소식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 엄마가 병을 앓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던 엄마는 그날 이후로 점점 상태가 나빠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 웬 아저씨 한 분이 찾아오셨죠. 그 아저씨는 몇 번 더 병실을 찾아오셔서 엄마와 얘기를 나누셨고 어느 날 엄마는 제게 그 아저씨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빈아, 이제 엄마가 경빈이를 더 못 챙겨줘. 그러니까 저 아저씨 따라가. 엄마 대신 경빈이 챙겨주실 거야. 싫어. 내가 저 아저씨를 왜 따라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엄마가 나가면 되잖아. 나는 평생 엄마랑 같이 살 거야. 경빈아, 고집 부리지 마. 엄마가 없으면 경빈이는 혼자 남아야 하잖아. 그런 엄마가 어떻게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겠어. 경빈아, 저 아저씨가 경빈이 아버지야. 경빈이 너 아버지 만나고 싶어 했잖아. 맨날 궁금해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 떠나서 아버지랑 살아.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야. 나한테 아버지가 어딨어. 나는 엄마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라고 하지마. 나 평생 엄마랑 살 거고 절대 다른 데 안 가. 처음 보는 아저씨가 등장한 순간부터 저는 조금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탁할 피부치 하나 없던 엄마를 찾아온 그 아저씨가 제 아버지일 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와서 죽어가는 엄마를 찾아온 아버지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그런 아버지를 따라가라는 엄마에게 원망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평생 엄마밖에 없었는데 남보다 못한 아버지를 따라가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곁에 남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어떻게든 엄마 곁에 남아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엄마가 떠나시며 혼자 남겨진 저는 어쩔 수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친부를 따라가야만 했죠.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지만 부모님은 오래전 저를 낳고서 얼마 가지 않아 이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후로 혼자 저를 키우느라 인생을 포기하고 고생만 했던 엄마와 달리 아버지라는 사람은 넉넉한 경제력에 재혼까지 하여 저와 비슷한 나이의 딸을 키우고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그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오갈 곳 없는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친부를 따라 그 집에 가게 된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집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집에서 살아야 할 식구들이 저를 낯선 이방인처럼 쳐다보는 게 제게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공포였죠. 심지어 저를 데려온 아버지마저 저를 생각해서 데려온 게 아니라 제 생부로서 최소한의 양심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거라며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죽은 듯이 지내다가 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 때는 넉넉하지는 못해도 마음만은 편했는데 이제는 내 방이 생기고 배고플 일이 없는데도 매일매일 그 집에서 견디는 게 고통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매일 눈칫밥을 먹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누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입 한번 열지 않았고 청소나 집안일 같은 건 누가 시키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하곤 했었어요. 그나마 남의 집살이를 버티기 위해서는 그 집 식모일을 자처하며 알아서 밥값을 하고 지내야 했거든요. 저는 매일 그 집 식구들 눈치를 보았고 최대한 아주머니와 의붓동생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기죽어서 지냈습니다. 아버지 말처럼 20살이 되기 전까지만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 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런 저의 노력에도 아주머니와 그 딸은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괴롭히기 여념없었습니다. 눈칫밥은 물론이고 매일 구박에 폭언에 시달리던 저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괴롭힘보다 더 성차가 되었던 건 그 모든 걸 알고도 방관하던 제 친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친부는 모른 척 넘어가기만 했고 그나마 아버지라는 이유로 친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저는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는 하루빨리 그 집을 벗어나기 위해 일찍부터 독립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들과 스모들을 견디다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오게 되었죠. 그런 선택을 한 아버지와 그 집 식구들은 마지막까지 모진 말들만 할 뿐이었습니다. 걷어 먹여주는 애도 모르는 너 같은 게 나가서 잘 살 리가 없지. 어디 가서 뭘 하던 앞으로 우리 집에 손 벌릴 생각하지 마라. 나도 여태 아버지 노릇할 만큼 했으니 이제 네 갈 길 찾아가라. 앞으로 볼 일은 더 없었으면 좋겠구나.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도 매정하고 무심한 그들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도망치듯 독립해서 나온 뒤에도 저는 처음 하는 홀로서기에 온갖 고생을 다 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혼자 세상살이를 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번번이 뒤통수를 맞아야 했던 저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불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불신만 잔뜩 쌓여가던 중에 제게 유일하게 잘해주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유일하게 제게 관심을 두고 잘해주는 그 남자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대가 없이 도움을 줄 리가 없는데 나한테 뭘 바래서 잘해주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는 저도 어느새 무장해제되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제가 먼저 선뜻 다가갈 용기는 없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 주변을 맴돌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평생 사랑받아 본 적 없던 제가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제게 손 내밀어준 그 사람의 마음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던 저희는 점점 마음을 피워가게 되었고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저를 못마땅해 하시면 어쩌나 걱정하던 제 예상과 달리 어머님은 저의 사정을 안타까워해 주시며 오히려 외롭게 자란 저를 보듬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따뜻한 남자친구의 성품보다 더 따뜻한 어머님 덕분에 저는 그 후로 불안한 마음 없이 연애를 할 수 있었고 저희는 몇 년 뒤 결혼을 하며 어머니와 시동생과 함께 지내며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굳이 시댁살이를 하느냐 할지 몰라도 가족의 정이 고팠던 저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가족의 정을 느끼며 행복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만 생기면 완벽하겠다 싶었는데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저희 부부에게 임신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희 부부는 안타깝게도 아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꿈이 있던 제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다른 가족이 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게 부부간에 의지하며 지내던 어느 날 홍기가 찬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동서는 초라한 저와 달리 모든 여유 있고 잘난 사람이었죠.
동서는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저를 무시하는 듯 했고 그 모습이 마치 과거의 저를 무시하던 의붓동생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동서가 저희와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탓에 결혼 전에는 저희와 잘 지내던 시동생도 결혼 후에는 시댁에 잘 찾아오지 않았고 저희와 시동생은 이전보다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형제끼리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기에 큰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시동생과 동서가 갑작스럽게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고 시동생과 동서가 멀리 이민을 떠나며 저희는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보고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사이 저희는 여전히 자식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 없는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바라는 욕심도 없이 혼자 계신 어머니라도 잘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아니면 제 정성이 부족한 건지 어머니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엄마처럼 아프신 시어머니를 보는 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간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머니의 병환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시동생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바쁜지 동서 없이 혼자 들어온 시동생은 남편과 함께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저는 형제들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려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비켜주었죠. 오래 떨어져 있던 만큼 사이좋던 그 세 가족이 오랜만에 추억을 쌓기를 바랬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시동생이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났는데 충격적이게 안타깝게도 그날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사고가 벌어졌는지 다행히 뒷좌석에 계시던 어머니는 천운으로 살아나셨지만 운전석에 있던 남편과 조수석에 있던 시동생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의식을 차리셨지만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 둘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낸 어머니는 심하게 괴로워하셨습니다. 내 탓이야. 나 때문에 내 새끼들이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하는 건데.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자식들 대신 당신이 죽지 못하셨다며 자책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차마 남편 잃은 슬픔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살아계신 어머니를 모시는 게 중요했기에 저는 어머니를 모시며 병간호를 하기 바쁠 수밖에 없었죠. 두 형제를 한꺼번에 잃게 되신 어머님께서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가셨습니다. 제가 정성껏 모시긴 했지만 자식 잃은 마음을 누가 대신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적적한 마음을 피부치를 통해 달래보시려고 하셨나봐요. 제가 자식이 없으니 동선의 아이들을 자주 찾으셨죠. 동선은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주 한국으로 오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한국에 들어올 때는 꼭 어머님을 뵙고 들어가곤 했죠.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동선의 식구들을 보며 전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어요. 동선의 유일한 딸이자 막내인 서연이가 유독 가족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동서도 서연이에게만 혼을 내고 구박하곤 했죠. 서연이 오빠들이 잘못한 일에도 서연이가 혼냈고 서연이가 자기보다 4-5살 많은 오빠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잔뜩 기가 죽어있는 서연이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저와 겹쳐 보였죠. 그러다 동서가 서연이에게 심하게 타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부모들이 하는 훈육이 아닌 모습을 말이죠. 너 오빠들이 시키는 일 안 한다고 했어? 내가 말했지. 너 오빠들이 시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니까짓 게 뭔데 오빠들 말을 거역해? 엄마가 말했지. 너는 평생 오빠들에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공부도 할 거 없고 하라고 하지도 않을 테니 오빠들 시키는 일만 해. 넌 평생 그러고 살면 되는 거라고. 동서, 잠깐만. 서연아, 할머니가 찾으시거든? 그러니까 할머니 방으로 가봐. 말이 좀 심하다 싶어서 제가 동서를 말리고 서연이를 어머님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말을 가려서 하라고 했죠. 동서, 말 좀 가려서 해. 애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돌봄을 받아도 막내이고 여자인 서연이가 받아야지. 왜 오빠들을 돌봐? 형님, 저희 집안일이에요. 그러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제 교육관이니까. 동서 교육관이 도대체 뭔데? 내가 이전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런데 해도 너무 심하네.
서연이만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차별이요? 네, 맞아요, 차별. 저 원래 셋째까지 낳을 생각 없던 거 아시죠? 어쩌다 보니 생겨 나왔는데 그게 딸이네요. 딸 낳아서 뭐해요? 결국에 자기 좋다는 남자 따라갈 거고 형님처럼 시댁에 붙잡혀 있을 텐데, 그이 그렇게 되고 형편이 어려지다 보니까 쟤한테 들어가는 돈 점점 더 아까워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 아이에게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낼 거예요. 성인이 되면 서로 갈 길 가는 거고요. 대학을 다니든 결혼을 하든 지가 지 돈 벌어서 살라고 할 거예요. 그래, 서연이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동서 생각대로 해. 근데 지금은 엄마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야. 그러니까 동서가 엄마 노릇하라고. 다시 말하지만 저희 집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은 어머니만 잘 모시고 사세요. 남의 집안일에 껴들지 말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죠. 제가 어릴 때야 남녀 차별이 아직 남아있을 때였고, 이런 일에도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딸들이 부모들 더 호강시켜주는 세상이긴 한데 저보다 젊은 동서가 왜 저러나 싶었죠. 이후에도 동서는 제가 한 말을 신경 쓰지 않고 어린 서연이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든지 괜한 일에 구박을 했습니다. 동서가 무슨 생각으로 서연이에게 그렇게 대하는지 알게 되니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머님께 앞선 상황을 말씀드리고 난 뒤 허락을 얻어 서연이를 데려오려고 했어요. 물론 동서가 순순히 허락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말이죠. 저로서는 동서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게 되었는데 생각 외로 동서는 쉽게 허락을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죠. 서연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전부 저보고 부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은 저에게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를 보며 내 과거가 생각났고 앞으로 동서 밑에서 지내다가는 저의 20대 시절처럼 사람들을 불신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게 보였으니 겨우 돈 몇 푼 때문에 서연이가 변해가는 모습을 두고 볼 순 없었죠. 동서와 약속을 하고 제가 데려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동서와 떨어져 지내야 된다고 핑계를 대고 말이죠. 이후 집으로 데리고 온 서연이를 제가 정성껏 돌봤지만 서연이는 좀처럼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라서 그런지 제가 서연이에게 보이는 관심과 친절에도 어색해하고 낯설어 했었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직접 보고 느끼게 해준다면 분명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재촉하지 않고 서연이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행동하게 되었죠. 어머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확실히 아이들에게 할머니라는 존재는 부모 외의 다른 사람들보다 편안한 존재여서 그런지 서연이가 저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도 어머님 앞에서는 편하게 있었거든요. 어머님께서 저와 서연이가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도 서연이에게 끝없는 관심과 애정을 주다 보니 어느새 서연이가 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고 조금씩 어두웠던 얼굴도 밝아지고 있었죠. 어린 나이 때 아이들이 또 얼마나 순수해요.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니 서연이는 마치 저를 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도 제 곁에 꼭 붙어 다니는 서연이를 예뻐라하며 내 딸이라 생각하고 키우게 되었고요. 그래도 친모인 동서가 있었으니 서연이와 친모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게 중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저에게 서연이를 보내고 난 후 전혀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죠. 혹 다른 일로도 연락을 하더라도 서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하게 크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서연이를 양녀로 드리라는 말까지 했었죠. 네, 형님. 어쩐 일로 전화 주셨어요? 그냥 겸사겸사. 서연이와 통화한 지 꽤 됐잖아. 떨어져서 지낸다고 해도 자주 통화해야 나중에 어색함이 덜하지. 형님도 참,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세요. 연락 없으면 서로 잘 살고 있는 거겠죠. 동서, 그래도 애들 정서 발달에는 그런 게 난이야. 동서는 애 둘이나 키워봐서 잘 알 거 아니야. 형님, 서연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필요 없어요.
전 그러시면 형님께서 서연이 양녀로 들이세요. 전 걔에게 어떠한 관심도 기대도 없으니. 그런 말이 어딨어. 그 나이 때 아이가 엄마와 유대관계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어머님과 내가 정성껏 돌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부족한 게 있단 말이야. 행여 실수라도 그런 말 서연이 앞에선 하지마. 엄마랑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서연이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런 말까지 듣게 되면 애가 견딜 수 있겠어? 서연이 내가 돌보다 보니까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야. 왜 동서가 서연이를 그렇게까지 보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관심, 애정 없다고 하지 말고 정 붙여보려고 해봐. 알았어? 그런 말을 해도 동서가 태도를 변한 모습은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또 저도 너무 동서를 나무랄 수 없었죠. 제가 하는 말이 귀에 거슬려 연락을 끊고 숨어버리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제 부탁으로 하고 있는 서연이와의 전화통화도 더는 할 수가 없었고, 서연이에게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는 설명도 제 입으로 해줘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동서를 달래도 보고 설득도 시키며 서연이와 어떻게든 연락을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항상 서연이를 대할 때 건성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를 빼고는 서연이에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죠. 어린이날, 생일 외에도 아이에게 있는 기념일을 챙겨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동서인 척을 하며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적었죠. 서연아, 네 앞으로 국제우편이 왔네? 이거 혹시 서연이 엄마가 보낸 건가? 이전에 보낸다는 말 들었어? 아, 며칠 전에 엄마한테 편지 받았는데 그때 편지에 적혀져 있던 생일 선물인가 봐요. 그래, 서연이는 좋겠네. 엄마가 멀리 있어도 서연이 생일에 맞춰서 선물도 보내주고 고모도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서연이 엄마 선물과 안 겹쳤으면 좋겠다. 엄마가 보낸 선물과 편지라고 생각한 서연이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엄마에게 받은 선물이라며 좋아하는 서연이를 볼 때면 중간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이게 낫겠다 싶었죠. 그 이후로도 서연이가 엄마와 꾸준히 유대관계를 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생활하게 되었죠. 제 부족한 보살핌 덕분인지 아니면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며 지내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연이는 정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였죠. 처음 서연이를 데려왔을 때를 생각하면 같은 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저도 다른 걱정하지 않고 어머님을 모시고 서연이를 돌보며 가사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죠.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인해 비싼 사교육을 시켜주지는 못했지만 서연이는 알아서 척척 우수한 성적을 받아왔고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오며 남들은 들어가기 힘들다는 명문대학교에 합격도 했습니다. 서연이가 부담감을 가질까봐 학업에 대해